키워드로 알아보는 이슈, 다양한 시각으로 보는 뉴스 읽기. 본격 수다 버라이어티 투데이. 오, 투데이 잡스 3.0. 안녕하세요, 이현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독실입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이 고민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 앞부분도 해야 되다가 오늘은 이제 하지 않아도 되니까 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투데이 잡스가 맞았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네, 수사 버라이어티에 이어서 네, 투데이 네. 잡스가 고민이셨군요. 수사만 너무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수다 버라이어티죠. 투데이 잡스입니다. 그게 날씨가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바깥 기온이 바뀌니까 컨디션이 굉장히 많이 바뀌더라고요. 네. 하늘도 너무 예쁘고 그다음에 바람도 너무 좋기는 한데 아침 저녁으로 기온 차가 너무 커서 어제 아침에 제가 긴 소매를 입고 나오면서 요 정도면 딱 맞겠다 했는데 낮에 되니까 또 더운 그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또 저녁이 되니까 다시 좀 춥고. 맞죠. 이럴 때일수록 건강 관리에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가디건 같은 건 좀 하나씩 반씩 챙기는 그쵸.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낮에 따뜻하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진짜 밤에는 많이 춥더라고요. 많이 추워요. 네, 아침에는 제가 아까 이야기를 말을 약간 헷갈렸던 이유도 어쩌면 너무 춥다 보니까 뇌로 가는 혈류가 좀 줄어들어서 그런 게 아닌가. 스튜디오 안에서요?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과학 칼럼니스트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유사과학자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요즘에 참 뜻하지 않게 외국에서 우리나라 드라마 얘기 듣는 일이 종종 있는데요. 얼마 전에 예능 프로그램 보니까 유해진 씨가 유럽으로 여행을 갔는데 유럽에 계시는 평범한 할아버님께서 유해진 씨를 아는 척을 드라마에서 봤다, 영화에서 봤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을 못하는 일이었었는데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일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문화 컨텐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문화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야기들의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와 있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네. 뉴스는 문화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헐리우드 비켜 우리 충무로의 힘을 보여주게 네. 되었네요. 네, 9월 23일 금요일 투데이 잡스 3.0 빅데이터는 알고 있도록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따끈따끈한 소식을 파헤쳐보는 얼리버드 시사 이슈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평생 감기 한 번 안 걸릴 것 어. 같은 분이죠. 한겨울에도 패딩 안에 반팔을 입고 혹은 런닝 맞아요. 셔츠를 입고 다닐 것 같은 분입니다. 이데일리의 김성은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그리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너무너무 그립다. 어디 가셨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지조 없는 과학자예요. 어제 이광수 기자님 나왔을 때 멘트를 다시 한번 찾아보시길 제가 권해드립니다. 보고 왔습니다. 오늘따라 약간 눈빛이 차갑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영화 같은데 기자분들도 출연을 하시잖아요. 그쵸, 어제 그쵸. 보니까 드라마의 정관용, 그러니까 시사 프로그램, 네. 시사 토론의 대가시잖아요. 정관용 선생님이 드라마에 나오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늘 하시던 거예요. 대담하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드라마에서 보니까 왜 이렇게 달라 보이는지. 까메오 같이 출연하시는 네. 거죠. 그 진행자 역할로 나오셨는데 네. 김성훈 기자님도 드라마에 출연하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네, 그런 생각이 뭐. 들기도 하네요. 연락만 주신다면 네. 버선발로 뛰어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저 가끔 아나운서 지인들이 네. 영화 보러 갔는데 네. 떡하니 나오는 경우 굉장히 많이 나올 때가 있어가지고 있어요. 예,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아까 갑자기 영화 얘기하다 보니까 김성훈 기자가 카메오로 출연을 하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요. 네. 얼마나 반가울까. 그쵸. 그럼 우리 생각하는 거죠. 연락이 오면 집에 가서 버선으로 갈아 신고 그다음 버선발로 뛰어나갔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현희 아나운서님께서는 혹시 영화 뭐 그런 일은 없었어요. 예. 아쉽네요. 예. 아쉬워요? 네. 어쨌든 김성훈 기자님께 관심 많으신 분들은 저희 잡수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연결을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매니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서 빅데이터는 어떤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보여주세요. 콘텐츠에도 물가가 있나요? 네.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지금 뭐 음식은 물론이고 그렇죠. 전방위적으로 뭐 여러 가지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콘텐츠 관련된 좀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네. 콘텐츠 하면 뭐 여러 가지 콘텐츠가 있긴 한데 좀 애플 얘기를 좀 애플이요? 연관시켜서 말씀을 네. 드리려고 하는데요. 애플이 최근 유럽과 아시아 등지 여러 국가에 앱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앱 가격과 인앱 결제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다음 달 5일 정도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럽 국가들과 한국과 일본 등을 포함한 복수의 국가에서 앱스토어 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는데요. 베트남에 대해서는 이번 인상이 현지 세금 관련 규제를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에는 왜 인상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서 좀 화제를 키우고 있는데요. 앞서 애플은 지난 7월 초에도 환율 격차를 이유로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주요 맞아요. 제품에 대한 가격 인상을 단행한 바가 있습니다. 급격한 엔화 가치를 겪은 일본의 경우에는 이번에 앱스토어 가격이 한 30% 오를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오, 네. 애플의 앱스토어 가격이 이번에 오르는 게 처음은 아니긴 한데 네. 이렇게 인상폭이 이번에 좀 크기 때문에 네. 사실 게임 개발자나 프로그램 그렇죠. 개발자들이 상당히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리는 힘들게 만들어서 개발해서 런칭을 했는데 네. 가격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오히려 그렇죠. 소비자들의 외면을 되려받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지금 우려의 목소리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인앱 결제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앱 안에서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컨텐츠를 구매를 할 때 네. 앱 자체를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근데 앱 안에 들어가서 뭐 개별 아이템을 한다든가 프리미엄 내가 뭐 등급을 받고 싶다라고 네. 할 때 앱 안에서 결제가 가능합니다. 아. 근데 그 부분이 사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0.99달러 정도를 기준으로 해요. 보통은. 네. 그래서 뭐 0.45달러 이런 건 없습니다. 가장 싼 제품이 이제 0.99달러부터 0.99달러?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과거에는 달러로 결제를 했었는데 이제 한화로 결제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고정이 돼 있었던 거죠. 0.99달러는 얼마다라고 고정이 돼 있었는데 최근에 좀 이제 환율이 좀 너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예 0.99달러를 할 때 과거에 뭐 예를 들면 1,200원에서 구매를 했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오른다는 거죠. 이게 이제 맞습니다. 고정된 상태로 오르는 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인앱 결제 얘기하니까 다른 거는 잘 기억이 안 나고 네. 게임을 런칭을 할 때 네. 개발하신 분들이 어쨌든 애플 스토어에서 이제 그 런칭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인앱 결제를 이제 올리면 다른 플랫폼에서도 해가지고 별 문제가 없으면 다른 데서도 하고 하면 가격 경쟁이 될 텐데 뭐 애플에서 안 하면 딴 데서 못하게 하고 딴 데서 하면은 애플에서 아예 뭐 못하게 하고. 못하게 하고 네네.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내부에서 좀 우리 빠져나가지 말고 외부에서 결제하지 말고 우리 안에서 구독 서비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걸 좀 사용해라라고 하는데 좀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이제 독점적인 지위를 좀 획득했기 그렇죠. 때문에 문제가 되는 맞습니다. 부분도 있지만 초반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개발자에게 굉장히 높은 비율을 항상 유지해주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유지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애플이라든가 어떤 안드로이드 같은 곳에서 네. 개발자들 오히려 대우를 좀 잘 해줬다. 어. 외부에서는 오히려 그런 컨텐츠 플랫폼이 네. 더 많이 뭐 반도 가져가고 더 많이도 가져가고 아. 했었다면 항상 칼같이 떼주는 비율을 유지해줬었던 7대3 정도 유지했었던 게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어떤 개별 개발자, 작은 개발자가 아니고 거대 기업들이 앱 안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항상 그 안에서도 일정한 비율을 따박따박 떼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네이버에서 앱을 만든다. 그 네. 네이버 같은 곳에서 말하자면 자신들의 그 플랫폼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앱스토어 안에서 만약에 결제를 하게 되면 거기서 뭐 30% 정도를 계속 떼니까 야. 이런 경우에 좀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컨텐츠 아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생각나는 것들 예를 들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구독을 외부에서도 할 수 있고 앱 안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앱 안에서 하게 될 경우에는 말하자면 넷플릭스에서 가져가는 돈이 좀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게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번에 아이폰 뭐 신제품 나온다는 네. 곁다리 얘기긴 한데 네. 좀 용량이 많은 건 200만 원 중반대더라고요. 네. 250만 원 정도 되니까 사실 노트북 한 대도 그 정도면 사잖아요. 네. 너무 많이 오르는 거 아니냐. 맞죠. 그리고 이제 네. 애플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애플만 계속 쓰니까 네. 좀 이렇게 약간 횡포 아니냐, 갑질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는 해요. 맞습니다. 네. 사실은 뭐 지금 뭐 글로벌 시장을 네. 비롯해서 뭐 애플이 구축해 놓은 뭐 충성 고객들이 워낙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되게 그래서 폐쇄적인 사실 구조로 이렇게 되어 좀- 있으니까. 네, 너무 이른 시기에 너무 아무런 뭐 예고 없이 갑자기 30% 가격을 인상한다는 거는 회사 측 입장에서는 뭐 수익으로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환호를 부를 만한 소지가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애플의 소통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소비자와 긴밀하게 어떻게 또 쌍방향으로 뭐 소통하는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격 정책, 네. 가격 변동에 있어서 뭐 충분한 설명 없이 뭐 갑자기 한 보름 정도의 시간을 두고 갑자기 올린다고 인상하는
한다고 발표를 한다고 그러면 어떤 소비자도 이 소식을 반길 리가 만무하거든요. 그렇죠. 더욱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파트너격인 뭐 개발자들이라든가 개발사들 입장에서는 되려 우리에게 화살이 돌아온 건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어허, 네. 사실은 이게 뭐 공급자의 사실 잘못일 수도 있는데 개발자의 잘못으로 또 오인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번에 또 여러 가지 좀 정책으로 비판을 받았던 구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자사의 앱마켓 정책 변화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고 수개월 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예고를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시장과 또 조율하는 부분도 없진 않았거든요. 이번에 애플이 뭐 가격을 인상을 한다면 만약 실제로 원하는 바대로 가격 인상이 이루어질지가 첫 번째긴 하겠는데 이를 바라보는 냉철한 소비자들의 시선이 과연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가 사실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뭐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애플을 과연 어떤 명분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 네. 그건 참 방법이 별로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불가능한 것 같기도 네. 하고요. 사실 소통 방식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너무 정확한 지적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네. 애플의 어떤 시스템 전체가 그렇습니다. 뭔가 이제 오픈해놓고서 같이 토의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씩 풀어준다면 그리고 우리가 허용하는 만큼만 해라. 대신에 그 부분에 있어서 보안은 우리가 철저하게 좀 지켜주겠다. 이런 시스템이 좀 있는 것도 있고요. 사실 소통 방식이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앱스토어에서 어떤 이맥 결제 가격을 인상한다고 하는 것은 달러 가격은 그대로 하는데 말하자면 지금까지 한화가 좀 낮았던 거예요. 지금 환율을 고려를 했었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반대로 달러로 결제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한화로 결제하는 사람들이 이득이었던 부분이 있는 겁니다. 네. 실제 0.99불을 우리가 99불 하니까 되게 옛날 사람 같은데 0.99달러를 결제하게 되면 실제로 한 1,400원 정도가 통장에서 네. 빠져나갈 텐데 지금까지는 그거보다 적게 빠져나갔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걸 정상화시킨다고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고요. 사실 그럼 그 돈을 어디서 가져가냐 하면 그게 애플 본사에서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앱 개발자한테 이제 7대3의 비율로 떼주게 됩니다. 그럼 개발자 입장에서도 사실은 자기가 지금까지 판매했었던 것들이 하나로 결제하거나 예를 들면 뭐 엔화로 결제했을 때 네. 그 달러로 결제하는 것보다 적게 들어왔던 거예요. 환율 네. 때문에. 이걸 정상화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부분은 있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소통 방식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뭐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든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같이 물어보고 혹은 토의하고 혹은 심지어 예고한 다음에 시간을 좀 많이 주거나 공지할 시간을 주거나 이런 것조차 전혀 없고 그냥 2주 만에 네. 올릴 겁니다.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그래서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가격을 우리가 올린 게 아닌데 네. 마치 올린 것처럼 보이니까 화살이 돌아올까 봐 걱정이 되더라고 하는 기사들의 어떤 그 맥락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소통의 부재에서 시작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네. 합니다. 근데 이 디지털은 0 아니면 1이고 네. 1, 2위가 필요가 없더라고요. 1위만 남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시장에서 네. 이런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긴 하네요. 좀 짧은 얘기긴 한데 하나 좀 인상 깊었던 뭐 비슷한 사례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과거 이제 애플이 뭐 이제 무선 이어폰을 개발을 하면서 네. 이제 그 연결 포트를 아예 뭐 번들 이어폰을 꼽을 네. 수 없는 걸로 기종을 바꿔버렸잖아요. 바꿨잖아요. 사실 좀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아직까지도 뭐 번들 이어폰을 사용하는 뭐 고객들이 전 세계에 있어요. 많이 있을 텐데 네. 자사의 무선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음악을 청취하거나 뭐 전화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소통의 부재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하이 테크놀로지의 물론 자연스러운 받아들임으로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과거에 일방향 소통이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 네. 그것도 정말 정확합니다. 과거에 3.5파이 이어폰을 쓸 수 있는 젠더를 딱 말씀하신 것처럼 포트를 바꿀 때는 줬어요. 네. 근데 지금은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제공을 했었지만 지금은 굳이 만약에 외부에서 뭐 샀었던 내가 3.5파이 이어폰을 쓰고 싶으면 돈을 주고 또 그 젠더를 구입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뭐 얘기 맞습니다만 이 정도로 콘텐츠 물가도 지금 기습적으로 인상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 전해드렸고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수리남. 네, 저는 수리남. 사실은 몰랐어요. 저 이름을. 수리남. 네. 그렇죠. 저도 국가 이름인지 이번에 알았어요. 그렇죠. 저는 이제 수리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애환을 담은 뭐 그런 내용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컴퓨터들. 좀 네. 특이하게 부르는 이름인가 보다, 사람 이름인가 보다 뭐 이렇게 네.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수리부엉이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 수리의 느낌이 좀 나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뭐 매의 눈으로 본다, 뭐 매의 팜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네. 수리남이란 게 있나 알았습니다. 저는 수학을 좋아하는
아, 그쵸. 네, 수학 덕후, 맞아요. 네, 수학 덕후. 오. 내가 외국어는 빵점이지만 수리는 난 1등이다. 수리남. 네. 뭐 이런 근데 거 생각을 저건 이제 해봤었는데. 넷플릭스 얘기인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키워드 설명드리면서 네. 자꾸 딴 길을 샜는데 네. 넷플릭스 시리즈 추석에 공개됐던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수리남이 비영어권 드라마 부문 시청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22일 기준 넷플릭스 탑10을 찾아보니까요. 수리남은 9월 셋째 주 기준 시청 시간이 6,265만 시간으로 와. 비영어권 부분 정상에 올랐습니다. 예. 영어권 드라마 부분 2위인 페이트 윙스의 전설. 이 시청 시간이 4,896만 시간이었다고 하니까 네. 사실 좀 격차가 큰 1위를 차지한 거죠. 엄청난데요. 네. 이달 둘째 주까지 7주 연속 정상을 지켰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수리남 등에 밀려서 지금 4위로 떨어졌고요. 이 밖에도 비영어권 드라마 시청 시간 순위를 한번 살펴보니까 KBS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 3월에 종영했는데도 아직까지 인기가 아, 많았고 그니까요. TVN에서 최근에 시작한 작은 아씨들이라는 드라마도 선전하고 있고요. 파트 1이 종영됐던 같은 채널의 환혼이라는 드라마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사와 아가씨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시청률이 높게 종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동남아시아에서 혹은 뭐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에서 갑자기 1위로 치고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틈에서. 기자분들도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할 정도로.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오히려 좀 불안할 정도예요. 너무 이렇게 쉽게 하는 거 실제 절대 쉽게 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오픈하는 드라마마다 이렇게 이걸 달성을 하니까 나도 모르게 눈높이가 높아져서 당연히 1위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까봐 네. 걱정이 들 정도로 네.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넷플릭스가 우리나라 회사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그냥 한국 콘텐츠가 네. 계속 1위를 하니까 네.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지금 이슈로 다가온 거는 우리가 수리남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축하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좀 다른 이슈가 있나 봐요. 네, 사실은 일반 시청자들이 수리남이 뭐야라고 아까 저희가 처음에 네, 말씀드렸던 저는 솔직히 것처럼 그랬어요. 수리남에 대한 궁금함 내지는 수리남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취득하면서 알게 되는 상황이 또 발생을 한 건데요. 네. 수리남이 사실 나라 이름이고 네. 남미에 있는 국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드라마에서 다루는 내용이 뭐 수리남을 배경으로 있는 마약왕에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이 드라마 제작사에서 수리남 정부에서 약간 여러 가지 좀 입장을 전하는 겁니다. 수리남 정부 사이트에 따르면 알베르트 람딘 외교 국제사업 장관이요. 이 드라마가 수리남의 마약 두목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부분은 알고 있지만 수리남을 마치 마약 국가로 이렇게 몰아넣고 있다고 좀 불만을 표시를 했습니다. 네. 람딘 장관은 표현의 자유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계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드라마에서 나타나는 이미지가 더는 수리남에게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 그리고 안 좋은 이미지 마약 거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나라와 같은 이미지가 더 이상은 씌워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네.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뭐 단순히 드라마 내용을 떠나서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좀 그렇죠. 얘기가 나왔는데 한국 외교부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10분 이해를 하고 현지 동향에 대해서 이제 공관을 통해서 상황을 지금 예의주시하겠다 이런 내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살고 계시는 우리 교민분들이 되게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만든 드라마에서 지금 본인이 살고 있는 국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그려지니까 네. 이제 그 국가 내부에서 좋지 않은 시선들이 혹시 우리 교민들한테 피해가 생길까봐 그런 부분들도 걱정이 되는데 그렇죠. 그냥 국내에서만 어느 정도 인기가 반짝했었으면 이렇게 큰 외교 문제까지 그쵸. 커지지 않았을 텐데 세계 1위를 달성했고 국가 차원에서 어떤 공식적인 그쵸. 항의가 있었다라고 할 정도면 오히려 이게 외신들도 보도를 하면서 더 사람들이 도대체 뭐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하면서 네. 볼 거거든요.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어요. 그 국가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과거에 그랬었지만 지금 깨끗한 국가가 됐다는 이미지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으면 억울한 느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우리나라를 그렇게 그려낸 다른 뭐 예를 들면 미국의 드라마가 있다고 하면 우리도 굉장히 좀 불편하지 있었잖아요. 않겠습니까? 예전에 미국 드라마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국어를 정확하지 않은 한국을 구사하는 네. 이렇게 그렇게 등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맞습니다. 너무 누가 봐도 교포가 하는 한국말. 그쵸. 네, 너무 네. 가난하고 네. 네. 너무 그 올바르지 않은 이미지를 그려주고 그래서 우리도 맞습니다. 굉장히 심하게 항의를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불편하죠. 네.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배려가 필요할 것 같다 생각해요. 그렇죠. 네. 네. 이런 분명히 그 국가 진짜 그 국가 차원에서 큰 국가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런 이미지 자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우리가 예를 들면 남미, 중미에 있는 어떤 나라들을 영화를 보면
보면서 실제로도 위험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수치적으로도 있습니다만 영화 한번 보고 나면 와 거기 위험하다라는 생각하기도 하고 과거에 호스텔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었는데 네. 그 호스텔이 이제 유럽에 있는 모 국가를 다룬 것처럼 이게 드러났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 경우에도 보고 난 다음에 거기 여행을 안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정말 위험한 게 아닌가? 네, 또 네, 공포스럽다. 그럴듯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국 영화 중에 좀 곡성 같은 영화였으니까 네. 그 영화에서 어떤 배경이 됐었던 그 곡성 실제로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름을 사실 여러 가지 의도를 갖고 지어놨겠지만 실제로 곡성을 우리가 이미지를 생각하면 뭐가 들어가냐면 굉장히 이제 아름다운 자연에 네. 좀 풍요로운 곳 이렇게 느낌보다는 말 그대로 그 여곡성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지금 안에 컨텐츠의 힘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네. 하고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에 나왔던 것처럼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균형을 좀 잘 맞추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요 얘기는 저희가 뉴스는 문화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은 상속인데요. 네. 네. 누가? 상속 얘기가 나오려면 일단 좀 규모가 좀 네, 천문학적인 규모로 가야죠. 청문회. 네. 예. 지난 2월에 안타깝게 별세하신 넥슨 창업자 고 김정주 NXX 이사의 둘째 딸이 네. 지분 상속으로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에 아, 올랐다는 그래요? 소식을 최연소. 가지고 왔습니다. 네. 포브스,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공시 자료를 인용해서 2004년도에 출생한 김 창업자의 차녀와 2살 위의 장녀가 각각 2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조 2천억 원에 이르는 NSX 지분 30.78%씩을 가져갔다고 네. 전했습니다. 포브스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를 물리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전하면서 지분을 물려받은 데 따른 자매의 상속세가 각각 약 15억 달러 정도 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예. 상속세를 제한 뒤 두 자매가 보유하게 되는 순자산은 약 10억 달러, 1조 4천억 원씩을 가져가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속세가 2조 원이 넘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네, 잠시 네. 말문을 잃으신 것 아니 같은데. 어느 기업의 매출이 아니고 네. 네. 내야 할 세금이 2조가 넘는다고 하니까 네. 뭐 많이 받아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상속은 네네. 또 기자님 전문적으로 하시는 부분도 이제 맞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세금이 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우리나라의 어떤 세금 시스템을 보게 되면 좀 누진율이라든가 네. 어떤 이런 기업에 몰리게 되는 어떤 법인세가 좀 저렴한 대신에 네. 말하자면 사망한 다음에 상속을 하게 될 때는 좀 리셋을 시켜서 네. 일종의 좀 이제 초기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나름의 어떤 공평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평등의 개념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었는데 좀 경제 관점에서 보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이런 어떤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베이비붐 시대에 네. 창업을 하셔가지고 뭐 제조업이든 다른 네. 기업이든 간에 기업을 읽어서 기업 가치가 그래도 뭐 수백억 정도 네. 되는 중견기업을 보유하신 오너가 만약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네. 뭐 자녀에게 지금 가업을 물려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업을 물려주면 상속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또 세금을 떼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가업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약간 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뭐 한 60%에서 70% 정도, 약 OECD 국가들 중에 최고 수준의 지금 세금을 떼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요즘 뭐 파이어족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냥 이거를 M&A를 통해서 사모펀드나 뭐 다른 원매자들한테 이거 기업을 팔고 우리는 이게 그냥 거금 갖고 살자. 이렇게 되는 자녀 세대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 기업을 계속 이어가지 않고 기업을 팔아가지고 부동산 사서 월세 받든 네, 실제로 뭐 그렇게 사는 게 사모펀드 사이에서도 이런 간극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직면한 중견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적당한 이제 기업 가치를 주고 살려고 하는 거고요. 아, 사실은 뭐 이게 뭐 내용 자체는 뭐 남의 얘기 같기도 한데 그렇죠. 뭐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좀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단순히 좀 부럽다 이런 부분을 떠나서 상속세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 네. 부자들이 왜 해외로 가는지 알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반면에 네. 부의 재분배를 위해서는 그렇죠.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던가 부자들이 좀 더 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또 반론의 의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찬반 얄론이 좀 팽팽한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일하지 않고 받은, 일하지 않고 벌게 되는 금액이니까 네.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데 네. 다른 국가들과 또 형평성의 문제가 없는지는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2조. 근데 세금 적어도 위조.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든 적게 내든 나랑은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의견을 하나씩 낸다는 것도 좀 흥미로운 포인트이기도 네. 하고 저는 이 안에서 아니 네가 내는 것도 아니면서 너 부자야 뭐 이런 식의 비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네. 이게 저는 네티즌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내가 돈을 내느냐 안 내느냐를 떠나서 정의에 대한 생각들이 다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내가 적게 번다 내가 많이 가져간다 이런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무언가의 어떤 사회 현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액수잖아요. 전혀 나의 삶과 상관없지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사회 정의라면 뭐 상속세가 저렇게 많으면 안 돼 혹은 많아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아 역시 우리나라는 대단하다.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네티즌들이 이렇게 댓글을 달면서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네. 합니다. 자, 오늘 긴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여기 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빅데이터를 알고 있다. 아이데일리 김성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2부 주스는 네모다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읽기로 시작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요절복통 도미노 토크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문화다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하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못 뵈서 너무 마음이 아팠고 많은 분들이 또 네. 궁금해하셨습니다. 강남대학교 글로벌문학부의 강혜준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보통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떠오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좋은 음악을 들을 때, 아,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들었었지라고 하면서 그 사람과 관련된 추억을 떠올리는 것처럼, 그쵸. 이제 좋은 영화를 보거나, 아, 지난번에 에미상 음, 할 때 우리 강유정 교수님을 막 찾았어요. 맞아요. 뭐라고 하셨을까? 네. 오늘 인터뷰 많이 하시겠지? 네. 그 다음에, 역시나. 이 에미상과 관련돼서 얘기해줬던 그 내용들이 다 기억이 나요. 맞아요. 네.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는 뭐 이렇게 공연이나 문화적인 뭔가를 보면 교수님한테 물어볼까? 뭐 음. 이런 뭐라고 평론을 해주실까 생각하기도 하고 네. 저도 저도 항상 그래요. 그 면을 네, 뭐 생각했죠. 과학적인 거 보면은 아, 뭐 그쵸? 여쭤봐야지 하고 생각이 나고, 맞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언론에 관련해서 좀 여쭤봐야지. 경험도 많고 오래되셨고 또 내용도 많이 아시니까 저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아, 예. 좋네요. 요즘 컨텐츠에 관련된 얘기들이 진짜 풍성한 계절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이런 근데 뉴스를 보다가 제가 좀 흥미로운 게 있어서 오늘 들어가기 전에 하나 짧게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독립 영화였어요. 성덕이라고 하는 독립 맞아요. 영화인데 네. 단톡방에 이제 성범죄 무리를 일으켰던 그 가수 정준영 씨. 정준영 씨? 너무 좋아했었던 그 팬이 자기가 이제 그 사건으로 해서 충격과 상실을 겪고 죄책감까지 느낀 그런 과정들, 내가 좋아했기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성덕이란 말이 그거잖아요. 원래 덕후. 뭐 성공한 이런 거에서 덕후. 왔었죠. 성공한 그죠? 덕후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영화를 보지 않았는데 이제 그 예고편하고 약간의 이제 EPK라서 약간 정리된 걸 좀 봤습니다. 네. 근데 성덕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렇죠. 그냥 맞아요. 좋아만 한 게 아니라 직접 어느 정도 교류도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스타에게 자기를 좀 인지시키는 걸 성공한 그런 덕후들을 보통 성덕이라 부르거든요. 네. 그런데 굉장히 잘생겼고, 그래서 이런 대사들이 나와요. 너 그렇게 잘생기면 다야?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뭐 잘생겼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도 돼? 네. 라고 하면서 어쩌면 내가 이렇게 외모를 보고 반해서 그 이미지로 너무 많은 애정을 줬더니 그것 때문에 더 비뚤어진 게 아닐까라는 그런 반성도 하고, 이런 게 가장 더 인상적이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내 청춘이 날아간 것 같다. 아, 너무 맞아요. 많은 시간을 거기에 쏟은 거예요. 팬이기 때문에. 네. 그에게 뭐 편지도 쓰고 음악도 듣고 내 용돈을 다 털어넣기도 그렇죠. 하고, 그래서 그냥이 아니라 와서 이제는 그러나 내가 사랑했던 그 스타를 뺏겼기 때문에 나는 많은 것을 상처를 입었는데 아무도 그 상처 입은 팬을 위로해 준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마치 뭐 부모를 잃으면 트라우마에 대해서 누군가 위로를 해주기도 하고, 친구를 잃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위로를 해주는데, 비난받아 마땅한 스타가 말 그대로 감옥에 갔다고 해서 그 팬을 위로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끼리 네. 그러면 서로를 위안해 주자라는 마음으로 모여서 서로를 위안해 주는 과정들을 만든 영화가 바로 성덕인데, 가만 생각해 보면 얼마 전에 또 유천 씨가 네. 활동을 재개한다 안 아, 한다 맞아요. 하면서 조금 연예계 화제로 좀 떠오른 적이 잠깐 있었는데, 이럴 때 그냥 되게 윤리적인 보통 언론계의 목소리만 나오지, 여기서도 한때 팬이었던, 그러니까 성덕이었던 팬들의 목소리나 그들의 상처는 또 한 번 아무도 또 관심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자면
왜 우리는 지금도 BTS가 부산에서 공연을 하긴 하는데 뭐 10만이다, 6만이다 이렇게 숫자 계산을 하긴 하지만 물론 BTS는 계속 저는 잘 윤리적으로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때 당시에 화제가 되는 것들을 쫓아가긴 하지만 뒤를 보지 않는 거는 언론이든 어른들이든 다 좀 똑같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해요. 네. 그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약간 팬들의 어떤 모습들이 좀 달라졌다는 게 좀 느껴지긴 맞아요. 했어요. 네. 과거에는 어떤 이슈들이 생긴다던가 어떤 문제들이 불거졌을 때 팬들이 먼저 그러니까 쉴드를 좀 쳐줬어요. 과거에는. 그래서 우리 오빠들은 그럴 리가 없어. 우리 뭐 누나들은 그럴 리가 없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줬었다가 요즘은 뭐 학폭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오히려 팬카페에서 제일 먼저 비판을 딱 하고 지지를 철회하는 모습들을 보여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더 건전하고 또 건강하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뭐 저는 이제 김원준 씨 같은 경우에는 그 팬들이랑 같이 나이 들어가면서 네. 가끔씩 이제 그 팬들을 20년째, 30년째 만나고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원래는 아이돌과 팬으로 만났었지만 같이 나이 들어가면서 같이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어가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그러니까요.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네. 끝까지 자신은 그러니까 아이돌인 것처럼 하고 이렇게 뭔가 범죄를 저지른다던가 어떤 좀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특히 이제 이 영화의 주인공이 된 정준영 씨 같은 경우는 게다가 성과 관련된 범죄니까 그렇죠. 훨씬 더 이 팬들의 상처가 더 클 거. 차라리 뭐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됐다, 네, 뭐 네. 실패했다, 혹은 경제적으로 힘들다 그러면은 팬들도 오히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거나 그럴 텐데 말 그대로 입에 꺼내기 어려운 내가 저 사람을 좋아했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러워지는 범죄를 저지르다 보니 이분들이 상처가 그게 더 큰 거예요. 내가 저 맞죠. 사람을 좋아했다라는 걸 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지는 순간, 이 순간들을 서로 모여서 그래도 그 시간들이 그렇게 헛되지는 않았다라고 서로 보듬어 가는 과정들이 상당히 좀 따뜻하고 또 위안이 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그게 문화의 힘인 것 같아요. 뉴스는 정준영 씨가 어떤 잘못을 했고 뭐 재판을 맞아요. 어떻게 진행하고 있지만 문화는 남들이 많이 관심 있어 하지 않지만 꼭 필요한 얘기를 해줄 수 그럼요. 있는 현미경과 네. 같은 역할들을 네.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요. 네, 네. 한 번도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부분을 비춰주니까 맞아요. 그게 의미가 있지 더 않았나.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왜 그런 사건들이 터지고 나면 오히려 되게 쉽게 말하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정신머리 없는 것들이 쟤를 왜 좋아해? 이럴 그쵸. 줄 알았어. 항상 저런 뭐가 애들 터지고만 때문에 나면 스타가 그쵸. 되는 거야. 뭐 이렇게 거꾸로 상처를 2배, 3배 주는데 맞습니다.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목소리 잘 안 들리는 낮은 목소리에 그 카메라를 들이밀어서 뭐 그게 꼭 뭐 몇 천만 들어가는 대형 영화가 아니라도 그런 작은 목소리들을 담아내는 게 영화들 특히 그렇죠. 작은 영화들의 힘이고 또 이 작은 영화들은 정말 많은 관객이 없어도 힘을 받고 네. 다음 영화들을 지속해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영화들은 뭐 말 그대로 한 10만 명만 들어도 엄청난 힘이 되고요. 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또 두 번째 다른 영화들을 만들어갈 저력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변에 있는 작은 극장들을 찾아서 혹은 나중에 VOD라던가 OTT에 올라와 있는 영화 하나 둘씩 봐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니까 작은 영화들도 놓치지 그러니까요. 않았으면 합니다. 네. 자기 이야기를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게 아, 저는 그럼요. 되게 신기하다라는 맞아요. 네. 생각이 좀 좀 들었습니다. 부끄럽기도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민망할 수도 있는 부분임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예. 정말 좋은 작품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건 사실 진정성 때문인 거죠. 맞아요. 내 이야기야 어디서 들은 얘기가 아니고 이건 내 이야기야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인 건데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사실 이런 작은 작품들은 오히려 독립 영화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다큐멘터리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다큐멘터리 워낙 좋아하니까 이제 보다 보면 사실 BBC 같은 데서 만든 이제 큰 다큐가 좋은 반면에 어떤 경우에 이렇게 사람 사는 냄새가 나고 진정성 있는 작품이 좋을 때도 있거든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다큐멘터리라면 자고로 이래야지라고 하는 어떤 좀 보는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BBC 같은 다큐멘터리는 워낙에 이제 소위 말하는 아카이브라고 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록자 역할을 네. 대신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우리는 대부분 기억을 하고 뭐 동물의 왕국이라던가 네, 그렇죠. 혹은 우주 천문학 같은 잘 하기 힘든 제임스 웹이 이렇게 기록하는 것 같은 것들을 생각하지만 사실 다큐멘터리는 우리가 쓰는 일기 역할 같은 것도 다큐멘터리 되게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런 성덕 같은 영화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최근 다큐멘터리는 오히려 약간의 자기 주관성을 강하게 보여주는 게 좀 경향입니다. 뭐 시코
사이코라던가 이런 네. 영화들 보면은 오히려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라던가 혹은 내가 생각하고 있을 때 이거 찍어야 돼. 남들은 다 문제 아니라고 하지만 난 이게 좀 찍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라고 네. 하는 부분들을 강하게 발언하는 영화일수록 되려 더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보편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거 없이 그러니까 최근에 다큐멘터리 경향들을 보면은 그냥 내가 늙어가는 우리 엄마 아버지 모습을 기록해서 영화를 남겨서 그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정말 화제가 됐던 작품 있잖아요. 원악 소리 같은 거. 아, 우리 집에 네, 맞아요. 늙어가는 소와 할아버지를 찍었어요. 네. 그게 무슨 특별한 사회적인 역사적 의미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대단한 그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는 말 그대로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걸 찍어서 남기는 것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으니까요. 이 얘기는 지금 보시는 여러분이 내가 찍고 싶은 거 찍어서 남겨도 된다라는 정도로 굉장히 열려있는 어떤 영화 시장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듯합니다. 네. 자, 오늘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화제작 이야기는 저희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정주행해야 할 컨텐츠 중에 하나죠. 넷플릭스의 수리남인데 수많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영화인지를 알려주는, 그러니까 컨텐츠인지를 알려주는 게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어제 본 거는 조우진 씨가 원래는 국정원 요원 역할이 들어왔었는데 네. 윤정빈 감독한테 변기태 역할을 하겠다 네. 했다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윤정빈 감독이 왜? 라고 했다는. 네. 뭐 이런 소소한 얘기까지 기사거리가 된다는 거는 진짜 화제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수리남이라는 작품이 좀 기대가 됐던 이유는 뭐 두 가지 맥락인데요. 하나는 요식이 작년에 나왔던 오징어 게임이 너무 네. 화제가 됐기 때문에 요식이 또 한국에 나오는 작품은 좀 재밌지 않을까라고 우리도 기대했지만 전 세계인들이 좀 기대를 했고, 두 번째는 윤종빈 감독의 최근 작품들이 다 좀 괜찮았어요. 가령 공작이라는 작품, 공작이라는 작품도 그 이성민 씨하고 네. 황정민 씨가 보여주는 이 투탑 연기가 굉장히 긴장감 높이면서도 뭔가 끈끈한 진정성이 보이는 작품이었고, 뭐 그 전에 뭐 범죄와의 전쟁도 그렇고, 이 감독은 젊은 감독이지만 뭔가 좀 진지한 자기 세계가 있다라는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 보자라는 이런 많은 분들이 기다렸죠. 근데 막상 딱 뚜껑을 정말 열었는데,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중에 가장 큰 궁금증이 도대체 수리남이 뭐야? 라는 네. 거였어요. 수리하는 남자라는 말이 돌 정도로 네. 사실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실은 지명이라는 게 나중에 드러나긴 했죠. 근데 이 내용이 첫 번째 사실 논란은 이런 거였어요. 강인구라는 캐릭터, 그러니까 하정우 씨가 너무 슈퍼맨 아니냐. 아, 평범한 남자가 뭐 이렇게 담대해? 라고. 톰 크루즈처럼? 네, 왜 이렇게 담대해? 네. 이렇게 잘 해결해. 근데 그걸 해결하는 키워드 중 하나가 사실 이건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고, 실존 인물 케이시는 더 대단한 일을 사실은 더 했다. 실제로 국정원 일이라는 게 발각도 됐었는데 네. 순간의 기지로 해결할 만큼 더 담대한 인물이었는데 오히려 윤종빈 감독이 그걸 넣는 건 실제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비현실적이다. 너무 비현실적이라 뺐을 정도다라고 했는데 또 의외의 복병의 문제가 또 터졌죠. 터진 거죠. 그렇죠. 실제이기 때문에 걱정 안 했는데 수리남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실제 다 어느 정도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실제 지명 사용 문제에 있어서 수리남 외교부에서 이제 공식 항의가 있어서 그 문제도 이제 터지게 됐는데, 한편으로는 지금까지는 대개의 한국의 그 드라마라던가 혹은 영화가 동아시아 부근 내지는 내수용, 네. 국내에서 소비되던 드라마, 영화가 좀 더 확장세가 넓어지면서 발생하기도 좀 필연적인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진짜 이름을 수리남이라고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또 커지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배경일 뿐이니까. 네. 만약에 미국에서 혹은 뭐 영국에서 어떤 한국에 대한 영화를 만들었는데 좀 범죄자들이 많거나 혹은 뭐 전쟁 이후에 어떤 피폐했던 모습을 그리면서 코리아라고 이름을 붙여서 딱 낸다라고 하면 조금 불편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또 한편 약간 생각이 다른 게 네. 한편으로는 나르코스라는 작품 같은 네. 경우는 실존 인물을 다루고 있고 실존 지명을 다루고 있지만
넷플릭스 자본으로 만들어져 있고 실존이라는 이름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아. 그리고 시카리오라는 작품도 네. 멕시코 국경 지형에서 일어났고 그거야말로 사실 허구였어요. 나르코스는 사실이었지만 네. 근데 별 문제 없이 넘어갔고 콜롬비아나라는 영화에서는 콜롬비아가 완전히 마약 소굴에 아이까지 마약 카르텔에 들어가서 희생시키는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영화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영화들에서 많이 묘사가 되고 있지만 미국 작품은 워낙에 이렇게 익숙해져 있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미국 영화의 한 장르로 들어가 있다는 것 때문에 관습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네. 근데 수리남에서 이제 윤종빈 감독이 강조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 유감이긴 하지만 어쨌든 허구로 꾸며낸 부분에 그 부분은 허구가 아니라 네.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해결할 부분은 있지만 이게 또 윤리적인 부분과 사실을 기반한 부분을 너무 산업적으로 유축되어서는 앞으로 일어날 문제에 있어서의 그 대응에 있어서 곤란함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 산업이 커져가는 데 있어서 드라마 산업이 커져가는 데 있어서 픽션과 사실에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뭐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경계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윤종빈 감독의 데뷔작이 용서받지 못한 자라는 네. 작품이었어요. 군대 내부에서 네. 발생하는 일종의 그 괴롭힘 문제, 태움 문제, 그리고 군대 내부의 폭력 문제였는데 데뷔작부터 명예훼손에 걸렸어요. 국방부에서 아, 그쵸. 맞습니다. 국방부에서 이 영화 내려라. 음. 국방부 군대에 대한 명예훼손이고 군에 오는 사람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부정적 영향과 공포감을 준다라고 해서 영화 내릴 뻔했는데 윤종빈 감독이 기지를 발휘해서 이 영화가 졸업 작품이고 영화제 정도만 상영될 줄 알았지 이렇게 개봉할 될 줄 줄 몰랐고 정말 심심한 사과를 한다라고 해서 무리 없이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데뷔작부터 상당히 이런 항의에는 좀 익숙해진 감독이기도 하고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작도 사실은 흑금성이라는 네, 실제 실제 있었던 있었던. 사건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씩 무조건 너무 윤리적인 태도로 간다기보다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서로 다퉈가면서 만들어가는 우리만의 영역을 좀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일이 다른 작품에서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데 그렇죠. 네.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라고만 하는 것이 문제는 네네.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아닙니다. 거죠. 네네네. 예. 그럼 감독은 감독의 창작으로서 할 건 그렇죠. 하고 자유 네. 표현의 자유 영역과 그리고 지켜야 될 네. 어느 정도의 그 실제 국가에서의 표현을 우리가 존중해야 될 인권의 영역을 함께 지켜가는 영역 안에서 지켜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실제 했던 역사 그걸 만약에 2022년이라고 우리가 표기했다면 굉장한 신뢰의 영역이고 그렇죠. 그건 네. 명예훼손이지만 실제 있었던 사건의 영역이고 기록으로도 남아 있는 부분이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수리남의 그 당시에 일종의 게릴라 정권이 있었다라는 거는 실제 거기 수리남에서 인정하는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어느 정도 이제 그 앞에 이제 허구 부분에 있어서의 표기 영역이라던가 이렇게 그 작품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영역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네. 생각을 그럼 해요. 교수님 생각에는 예를 들면 용서받지 못한 자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뭐 국방부에서 뭐 이런 항의라고 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가 수리남에서도 어떤 외교부 입장에 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를요. 거기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조율을 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굳이 그걸 국가 차원에서 혹은 뭐 국방부 차원에서 굳이 그걸 이야기를 하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가령 아까 제가 얼핏 들었을 때 그 영화 기억, 그 블랙레인이라는 영화에서 마이클 더글라스가 나온 영화인데 한국을 굉장히 비하하는 네. 이런 연출이 있어서 그때 그러나 저희가 불쾌감을 가졌지만 공식적 항의는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보다는 오히려 이제 공식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불쾌감이 있고 위험 국가로 묘사되는 것에 대한 공식적인 대응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영화에 현재 수리남과는 관련이 없다라던가 이렇게 자막이 들어갈 수는 있다고 네. 생각을 네. 해요. 이제 그런 노력들은 분명히 필요하고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면 영화라는 게 다루는 일들이 아무래도
아름답고 긍정적인 일보다는 범죄라던가 그렇죠. 네. 뭐 살인이라던가 우리가 현실 영역에서 보는 어두운 일들이 많다 보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대부나 이런 것들은 얼마나 이탈리아 출신의 미국 이주민들을 네. 거의 다 뭐 범죄 조직처럼 묘사를 네. 하지 않았습니까? 영화 그 발전사를 보자면. 그래서 지금도 그린북 같은 영화를 보자면 이탈리아 가족들은 대부분 뭐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떤 전형적인 묘사가 네. 좀 있기도 하기도 하고 그쵸. 그런 불편한 묘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오른쪽하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진짜 미국 경제는 유태인들이 다 이끌어가나요?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제 그런 약간의 선입견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교정도 필요하고 그런 과정은 결국은 우리가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건 그 소프트 파워 안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외교부나 혹은 국가 차원에서의 항의는 있을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결국 소프트 파워 안에서 해결해 가야지 네. 그런 하드 파워 안에서의 그 항의라는 건 한계가 있다. 네. 우리도 앞으로 그리고 똑같이 해결해 나가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네. 들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좀 저는 좀 의아했던 게요. 마야광이든 한국인을 그린 영화나 컨텐츠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제가 이 비슷한 소재를 봤거든요. 그런데 왜 수리남은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그게 저는 허구의 부분인 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아. 왜냐하면 사실 그 실제 조봉행이라는 마약왕은 전혀 종교적인 일과 관계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최근에 그 뉴스에서 저도 봤는데 네. 뭐 이렇게 먼 나라까지 가서 조금은 좀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와 다른 의미의 종교를 네. 설파하고 있는 다른 종교 집단을 만든 사람들이 있다라거나 그래서 소위 말하는 한국에 생각보다 많은 사이비 종교 집단들이 있어요. 있잖아요. 네. 우리가 전혀 모르게 곳곳에 들어가 있는. 근데 이런 사이비 종교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이윤을 챙기는 네. 마야광이라는 것과 결합을 함으로써 훨씬 더 좀 강한 힘을 갖게 된 듯해요. 아, 이야기 그래서 자체가 실제 이야기를 보면 오히려 이 조봉행이라는 사람은 너무 평범하고 이웃집 사람 같아서 그다지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마야광이야? 라고 주변에서 얘기할 정도였대요. 근데 오히려 영화에서는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으로 묘사가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 그 장첸이라고 하는 배우를 데려다가 만들어 놓은 이런 차이나타운의 이미지라던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제 붉은색의 어떤 색깔이라든가 그래서 우리한테 강렬한 어떤 대비를 만들어낸 윤종빈 감독의 허구적인 연출이 오히려 굉장히 몰입하게 만든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 강인구 씨 캐릭터에서 네. 만들어진 일종의 유머러스함 이런 것들도 그렇고 방금 아까 말씀하신 변기태 캐릭터가 네. 가진 의외성 같은 예. 것들도 생각보다 윤종빈 감독이 굉장히 꼼꼼하게 이 인물들을 설득하려고 애를 썼더라고요. 아,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맞습니다. 거네요. 이야기에서. 네, 그러니까 변기태 캐릭터가 얼마나 슈퍼맨 같은지를 보여주려고 제 생각에 그때 잠깐 엄청나게 1대 한 20으로 싸우는 장면을 일부러 넣었어요. 이 사람은 아. 굉장히 육체적 능력이 탁월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네. 그래야만 이 사람이 생존하는 게 이해가 하니까 그리고 강인구 캐릭터도 얼마나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인지를 일부에서 공들여서 보여주거든요. 네. 그래야 이 사람이 정말 임기응변이 엄청 뛰어난 사람인 게 말이 되니까. 그래서 이 결국은 아무리 실제 사건이 재밌더라도 드라마나 영화는 잘 허구화를 해야 재밌어. 그러니까 몰입이 될 수 있도록 맞습니다. 해주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이번에 이제 말씀이군요. 윤종빈 감독의 솜씨와 무엇보다 연기들을 정말 네.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출연진이긴 맞습니다. 해요, 사실. 그렇죠. 한국에서 쉽게 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 배우들이 네. 다들 어마어마한 연기를 펼치다 보니까 그 연기에 홀려서 쭉 따라가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 그러니까요. 다큐멘터리가 아니니까 당연히 이런 요소들은 들어갈 맞아요. 수밖에 없다라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정말 심상치 않은 인기 조짐을 보이고 정말 압도적인 2위의 격차가 크게 이렇게 벌어지면서 K 콘텐츠의 어떤 위상을 이어가는 작품이다라는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저는 사실 좀 동의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떤 세계에서 주목받는 K 콘텐츠가 계속 주목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씩 빠져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시청자층을 생각하는 거예요. 국내 시청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넷플릭스를 통해서 배급을 하게 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보겠구나. 그래서 마치 북미처럼 어떤 그런 국가의 입맛에 맞는 어떤 그런 콘텐츠 처음에는 매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는 우리 색깔을 잃어가게 되지 않나라는 우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번에 그 수리남 그 외교부의 항의 같은 것들이 저는 그 시작이라고 보는데 네. 이게 굉장히 처음에는 무조건적으로 그 색다름 그리고 다름으로 보지만 이게 조금씩 그 일테면 글로벌 스탠다드라 부르는 국제적인 도덕 표준도 요구하게 되기 시작할 겁니다. 네. 그게 경쟁작이 되면서부터 시작이 될 텐데요. 거기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었던 첫 번째 요인이 네. 뭐냐면 우리가 전부 동양인이잖아요. 소위 말하는 그 백인 중심 사회에서는 컬러드라고 하는 유색인 소수 네. 그룹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다뤄도 소수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치적 올바름에서 약간의 자유로웠어요. 규제 효과가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면세구역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이야기 시장이 면세구역 효과를 노렸거든요. 그런데 점점점 이렇게 1, 2위를 계속 차지하고 그래서 점점 우리에게 잘 생각해 보시면 이번에 수리남은 그 제작 비용이 작년에 오징어 게임보다 1.5배 정도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기대감도 높아지니까 더 제작 비용이 늘어나고 투자 비용이 늘어난다라는 얘기는 점점 이제 진짜 미국 드라마 사이즈 정도로 투자 비용이 늘어난다라는 것 요구 사항도 많아질 많아진다.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엄밀히 얘기해서 지금 미국의 아카데미나 에미상이 어떤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했냐면 스태프 안에 여성이 몇 명인지 비율을 밝혀라. 네. 배우 여성 비율을 밝혀라. 그렇죠. 라고 하면서 소위 말하는 백델 지수를 전체 스태프들에 요구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백델 지수가 부족하면 후보작에 올리질 못합니다. 여기에는 이를테면 신체적인 장애를 비롯한 여러 가지 평등 요소가 들어가기 마련인데요. 우리는 아까 말했듯이 면세구역인 게 다 컬러드이기 때문에 네. 일단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만약에 백델 지수 성적 평등 지수로 따지면 수리남이 들어갈 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추자연 씨 빼고 여성 다. 등장 인물이 별로 없고 네. 물론 이제 그 종교 집단에 좀 있긴 합니다만 주요 배역이라고 하기 없잖아요.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저희도 이제 조금씩 준비해 가야 될 상황이 될 수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문제를 그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지금은 굉장히 환호받고 있고 이제 우리가 우리 개성을 유지하면서 그 틈을 계속 파고 들어가고 있고 시장을 넓히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개성 있는 이야기로 다른 이걸 또 뒤집어 얘기하면은 우리 시청자의 우리 이야기에 완전히 매료된 시청자층을 전 세계적으로 확보를 해버리면 우리가 조금 표준을 우리식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우리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한국 이야기가 기준이 되게끔 만들어버려. 왜냐면은 한국 이야기 없으면 시청자들이 코드 커팅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가입자가 탈퇴해버리는 겁니다. 네. 넷플릭스에 한국 작품 없어? 안 봐? 오히려 네. 이제 HBO에 많아? 네. 그럼 나 이거 끊어버리고 HBO에 갈래.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 드라마에 맞춰 기준이 좀 바뀌게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갈 정도로 선도적인 역할을 오히려 해버리면 네. 우리가 굳이 너무 헐리우드 스탠다드에 따라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 시점이 올해부터예요. 네. 이제부터는. 네,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이 이제 선도적 역할을 했고, 그리고 수리남이 따라가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약간의 이거 강렬한 이 이야기로 어떻게 가는지는 올해부터 되게 중요한 시장이 됐다라고 외국에서도 더 주목하기 시작했네요. 하나의 이변이 아니라 이제 그럼요. 자연스러운 궤도에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럼요. 네. 말씀하신 포인트가 좀 공감이 가는 것이 뭐 예를 들면 이제부터는 정치적 올바름의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거고 비평글이 맞아요. 올라올 거라고 맞아요. 한다면 예를 들면 헐리우드 영화처럼 저기는 왜 흑인이 예를 들면 안 나와? 왜 저런 직업으로만 나와?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제가 맞아요. 봤었던 거는 실제로 아폴로 미션, 그러니까 네. 달로 가는 그 아폴로 미션에서 주요한 위치에 정말 흑인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계산하는 과정, 그 컴퓨터라고 하죠. 그런 계산원들에게는 좀 있었지만 실제로는 백인밖에 없었어요. 분명히 문제였기도 한데 근데 이제 영화에서 그걸 그려낼 때는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 역사에선 백인밖에 없었지만 그것을 영화 안에서는 흑인들이 되게 주요한 역할을 하는 어떤 국장이라든가 네. 이런 장면이 나오게 배치하기 시작하는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적 올바름으로서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 제가 정말 무릎을 치면서 좀 감탄을 했었던 것이 이것을 예외적으로 취급을 했었겠구나 메인스트림에서. 근데 이제는 우리가 메인스트림이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난관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우리만의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끝으로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 슈리가 블록버스터 스타일로 헐리우드 스타일 영화를 만들었을 때 저거 안 된다고. 놀랬죠. 너무 놀랬죠. 네, 말도 안 되는 얘기 한다는 맞아요. 얘기가 있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일반적인 영화 문법을 만들면서도 한국인의 감정들이 실리면서 세계 사람들이 공감해주는 게 바로 오징어 게임이었는데 네. 이번에도 한국의 아빠, K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뭐 K 장녀라고 말도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이 해외 시청자들에게 통할 수 있을까? 그건 굉장히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우영우라고 봐요. 그게 그게 우영우가 세계에서 이렇게 통할 줄 몰랐거든요. 저는 그때 너무 이상한 일이라고 그래서 생각했거든요. 오죽하면 우영우 그 더빙을 그 넷플릭스에서 만들어서 넣어줬잖아요. 라이센스인데도 불구하고 라이센스 원래 안 넣어주거든요. 네. 뭐 그래서 카약, 뭐 토마토 이래가지고 넣어줄 정도로. 그러니까 이 얘기가 아까 말했던 한국은 한 작품 안에서 그런 이야기들의 균형은 못 맞추지만 다양하게 네. 이야기가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이렇게 우영우 봐라 여기 안에는 다양한 뭐 장애를 가진 사람들, 다양한 가족 이야기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오히려 다양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네. 저는 신사와 아가씨인가요? 네. 그 소위 말하는 한국형 가족 막장 드라마도 그게 사실 엄청 먹힐 인기예요. 수 있는 거. 네.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 정말 되는 순간이다라는 걸 느껴서 지금은 일단 양적 다양화로 네. 시장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어 K 아버지, K 어머니, K 누나, 네. K 오빠까지도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신기한 게요. 우리가 네. 보다 보면 저거는 헐리우드에서 통하겠구나 하고 세계 시장에서 통하겠구나는 캐릭터가 아니라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포인트에서 빵 터지는 것들이 있어요. 맞아. 지금은 그래서 굉장히 한국적인 거 있죠. 오히려 저거는 안 통할 것 같아라고 꾹꾹 넣어놨던 진짜 김치맛 나는 네. 정말 한국적인 것들, 마늘맛 정말 많이 나는 것들이 정말 통하는 시장으로 지금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갈릭 코리아. 네. 진짜 우리가 그 좀비 영화 같이 보면서 그러니까요. 네. 그 킹덤 가세, 같은 가세 그렇게 사람들이 꽂힐 거라고 누가 그러니까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참 이야기를 좋아해서 드라마 많이 한다는 비판적인 시각들도 예전에 있었는데 한국 네. 텔레비전에서 그쵸. 그게 이렇게 또 좋은 것으로 돌아올지는 몰랐대요. 예. 네, 지금까지 잊을 수 있는 문화다. 오랜만에 봐서 너무 반가웠던 우리 강유정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